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 3박 4일간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합니다. 네, 지난 일정을 되돌아보고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오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또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국빈 방문이기도 했었고요. 한중 정상회담도 했죠.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의미와 성과를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 교수님. 예, 이번에 우리 정부는 대중 외교를 펼치면서 양국 관계의 전면 회복을 내세웠잖아요. 이 기치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라는 말로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2025년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동맹과 안보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안보 외교를 이제 고강도로 펼쳤고, 이를 근간으로 해서 2026년에는 포용 외교, 설린 외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중국을 선택을 했고, 그 중국을 선택하면서 전면 회복의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포용 외교와 설린 외교의 첫 엔진을 잘 시동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 때 우리 이 대통령과 이제 시 주석이 첫 번째 만남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국과의 외교가 굉장히 오랫동안 단절이 돼 있었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잘 풀어갔고요. 이번에 이 대통령이 또 2달 만에 답방을 하게 되고,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중국이 원래 이게 연초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교 행사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행사들도 잘 하지 않고 보통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전국 구상을 하는 시기인데 이렇게 이제 뭐 국빈 방문도 뭐 흔쾌히 했지만 사실 이 연초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외국 정상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정치 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뭐 조금 성급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10여 년간 이어져 왔던 한중 간의 어떤 불편함, 이런 시기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중 일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좀 눈에 띄었던 것을 꼽으라고 하면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장관급 인사가 공항에서 영접하는 모습, 그 모습이 또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이런 점이 사실은 이런 장관급 인사가 영접하는 건 이례적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은데 이런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양자 외교에서 중요한 게 상호주의인데, 특히 한국이 대중 외교를 할 때 상호주의를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거는 한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여러 외교적 배려를 하는 거하고 같은 수준에서의 어떤 답례 이런 게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상호주의를 굉장히 가동시켰는데, 과거에도 보면 국빈 방문으로 가더라도 공항 영접을 차관복급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에이펙 계기 양국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조현 외교장관이 공항에서 영접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새해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게 되면 공항 영접을 누가 나올까가 사실은 중국이 얼마나 성의를 갖고 이 양자 회담을 준비하는지를 판단하는 가늠자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기부 장관 장관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장관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과 중국이 과학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과기부 장관이 또 대표성을 갖고 나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에 국빈 방문이라고 해놓고 컨텐츠는 그렇지 않았던 거랑은 달리 이번에 컨텐츠도 국빈 방문 성격이 분명히 있었고요. 더군다나 중국이 1, 2, 3위 국가서열 1, 2, 3위를 모두 만날 수 있게 국빈 방문 일정에 반영을 해줬거든요. 그것은 과거와는 확실하게 차별화되게 한국의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거에 맞추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예, 자, 뭐 콘텐츠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과학 이런 얘기도 해주셔서 생각이 딱 난 게 그 샤오미 폰으로 셀카 찍는 장면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야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발의를 한 재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장면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원래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제 뭐 알려진 것보다 굉장히 위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처음에 저거 보고 우와 제가 이런 장면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우리 이제 흔히 이제 뭐 범부들이 하는 행동을 이제 정상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었죠. 사실 이제 이게 이번에 뭐 만들어진 어떤 그 단독
장면이 아니라 사실은 에이펙에서부터 쭉 이어진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정상회의 때 시진핑 주석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샤오미폰을 선물을 했는데 맞아요.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담으로 이게 보안이 철저하냐.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보안 문제는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예. 중국의 반도체들이 이게 뭐 정보를 빼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산 반도체들을 이제 못 쓰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신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것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농담으로 던졌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자칫 시진핑 주석이 그것을 어색하게 받아쳤으면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정상회담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하게 굉장히 이상하게 끝날 뻔했는데 그걸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재밌게 받아 넘겼죠. 그래서 백도어가 있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유쾌한 분위기로 이제 넘어갔는데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 했던 그 농담이 생각이 나서 거기에 이제 연장선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시진핑 주석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위트를 발휘한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사실 청와대가 앞서서 이 한중 정상이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일단 이게 궁금하네요. 창의적 방안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창의적 방은 한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의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축으로 본다고 하면 양자 관계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한반도 평화잖아요. 근데 양자 관계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해야만 했는데 경색된 국면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의제를 한번 토의하는 수준으로서 양자 의제가 있었고 그러면 그 평화, 그 창의적 방안이라는 얘기는 한반도 평화 안전에 귀결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창의적 방안이라는 얘기를 썼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수십 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죠. 여러 가지 방안을 총동원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숙제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것을 직시를 하고 이번에 새로운 방법을 해보자. 거기 새로운 방법에는 사실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해 나간다는 목소리를 많이 냈고 그게 또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다고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안을 한국이 주도해서 시도해 볼 테니 중국이 같이 동참해주고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라는 그런 어떤 공조 유도를 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이제 이게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현 정부 들어서 새롭게 설계된 대북 정책 중에 E&D 구상이 있고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이 방관자가 아니라 좀 더 그 중국이 이야기하는 대로 건설적인 역할이 단순하게 수사적으로 그치지 않고 실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에게도 어느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 역할을 해달라라는 내재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뭐 남북 대화 체계에 좀 역할을 해달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떠세요? 좀 이번 방문 일정 동안 이런 이야기가 좀 오고 갔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했겠죠.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제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해달라,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게도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미국과 북한이 만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파격적으로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특히 이제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좀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 파격적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래도 중국 쪽을 경유하는 그런 협력이 가능할 텐데 사실 중국으로서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몇 차례 중국을 이제 방문해서 중국 쪽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과거와 달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이 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남한에서 경제적인 협력을 모색을 해보고 또 남한이 안 되면 일본이나 미국과도 문을 두드려보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결국 이제 중국에 기대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북한의 체제 유지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는데
대북 제재가 유엔 대북 제재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사실 이제 중국도 발을 뺐거든요. 발을 빼고 나서 북한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으면 중국으로서 지금 할 일이 많을 텐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경제가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북한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당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면에서 이제 중국은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전통적으로 중국이 했던 경협이라든지 물자 지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일부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 철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에서부터 북한을 경유해서 베이징으로 가는 이런 철도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금강산이 아니라 이미 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은 이미 이제 뭐 싫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산갈마를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정동영 장관이 어디에서 말씀하시기를 중국 관광객들이 남한으로 들어와서 북한의 원산갈마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관광 상품도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이런 과거에 없었던 중국과 북한과 남한이 모두 만족하면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모색해보지 않았을까. 다만 이것이 이제 공론화 밖으로 공론화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뭐 정상들 간의 논의만 하고 아마 후속 얘기는 또 실무회담으로 넘기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직접적인 상황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뭐 그런 기차 같은 것도 충분히 있으면 좋을 것이고 특히나 한원령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제적이 됐잖아요. 문화 교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텐데 축구랑 바둑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주석 같은 경우는 얼음 한 번에 얼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국민 예. 입장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한한령 해제잖아요. 그렇죠. 10년 가까이 됐고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이 정도의 친분 외교를 펼칠 수 있을 정도라면 한한령 정도는 중국에서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한령 해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건데 네. 문화 교류라는 말을 쓴 거는 사실은 한한령이라는 용어를 표면화시킨 용어죠. 중국에서는 한한령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 교류 정상화라는 걸로 계속 띄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화 교류의 여건을 존성하기 위해서 정상 선물 차원에서도 중국의 문화 그다음에 역사를 강조할 수 있는 그래서 역사에 기반해서 앞으로 이제 미래의 문화도 이제 잘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자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준비한 것 같고 그래서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호응을 한 번에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숙제도 사실은 받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예, 뭐 예. 한한령을 중국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한한령이라는 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피해는 너무 큰데. 예,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공식화하기는 껄끄러운 거겠죠. 근데 이제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에 다 풀어지기 쉽지 않은 거고요. 이제 또 중국 입장에서도 갑자기 만약에 뭐 이게 다 풀어지게 되면 한한령이 있었다는 것을 역으로 또 입증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K-팝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억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중국 체제 자체가 내부에서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그 체제 내에 뭐 그 흐름과 맞지 않는 것들을 좀 규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K-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꼭 한국이라서 막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가 지금 약간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 중국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방중했을 때 장관급 인사가 영접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방중 기간에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포함해서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 1, 2, 3인자를 모두 만났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공항에 차광 보급
장관급을 차관보급을 보내는 게 이제 사실은 중국의 어떤 전략 외교가 될 수도 있고 강압 외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속성을 확실히 걷어낸다라는 신호를 중국이 보내면서 네. 공항에 장관급 인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권력 1, 2, 3위 서열에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이제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한국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있겠죠. 예를 들면 경제사절단 같은 경우도 동맹 외교를 할 때 수준으로 경제사절단을 사실은 이번에 출격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중국 이제 한중 관계의 전면 회복에서 차지하는 경제 협력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신호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거는 중국에서도 환영할 만한 내용이고 그럼 거기에 맞는 화답을 해야지 그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국빈 방문에 맞는 거기에 부합하는 일정을 중국이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해줬고 그리고 그 관리된 일정에 따라서 한국이 내놓는 추진하려고 했던 그 대중 외교가 지금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같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사실 뭐 현재와 미래 권력 모두 친분 쌓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권력 1, 2, 3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을 다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상하이 당석이 이제 천지닝을 만났는데 중국에서 상하이라고 하는 곳의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 상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곳이고요. 중국이 뭐 이제 G2를 넘어서 세계 패권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그런 꿈을 이룬다면 상하이가 그 교두보가 되겠죠. 상하이는 이미 상하이만 놓고 본다면 서구 그 어느 국가보다도 국민 소득이 높은 그런 최첨단의 도시고요. 바로 이 상하이를 발판으로 해서 정치 지도자로 우뚝 선 사람들이 바로 이제 장쩌민 전 서기, 예. 총서기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 이 두 사람이 상하이를 발판으로 권력을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민이라고 하는 분도 사실은 이제 미래 권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긴 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후에 바로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보신 이 기자간담회가 사실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고 어떤 부분이 눈길이 가셨습니까? 예, 먼저 한중 관계가 수평적 호혜적 관계를 지향한다라고 하고 그 숙제를 풀어내기 위한 또 회담이 이번 정상회담이었다고 보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 말고도 한중 정상 외교 과정에서 수평적 호혜적 관계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게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국빈 방문에 걸맞는 외교 성과로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기자간담회만 놓고 이제 그 세팅 자체를 평가해 본다면 한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한중 관계가 전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간담회를 하는 거하고 중국에서 하는 거하고는 그 성과, 시너지가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즉 일방적인 어떤 그런 측면의 의미가 아니라 그 플랫폼 자체가 중국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양자 관계의 전면 회복에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 정서 측면에서 중국에서 하는 게 사실은 이 정서를 약간 친화적으로 만드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언론의 어떤 성격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선순환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자간담회는 사실은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근간이잖아요.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실시간에 가깝게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강건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현시하는 측면에서도 긴급한 그리고 뭐 계획이 없던 기자간담회 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쨌든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선
중국의 협조도 분명히 필요했을 테고요. 그리고 짚어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외교 과정과 성과를 가능한 투명하게 이제 국민께 공개할 것이다. 현지에서 바로 방중 일정을 진행하는 와중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고 평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뭐 이렇게 꾸미거나 뭐 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뭐 정치는 일단 뭐 정치인들이 하지만 뭐 주권자가 국민이고 또 대통령의 워딩이 항상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들이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최고 지도자들끼리 만나서 은밀한 얘기를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언론에서 뭔가 추측성 기사를 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드리겠다. 물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아마 동의만 했다면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도 생중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는 거 보셨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도록 하자 이런 취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이제 기자간담회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고 모두가 바라는 건 당연히 한반도의 평화인데 이번 방중에서 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진 않았지만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씀했거든요. 방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혹은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북한에게 주문하는 성격보다는 예. 그 문제가 중요하니 한국과 중국이 어떠한 협력과 공조를 할까? 그리고 임무 분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방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다라는 기조를 가져가면서 지금까지 건설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을 한국은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차원에서의 실체적 노력을 할 수 있게 여건 조성 외교를 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계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중국의 공조 혹은 적극적인 역할까지 해준다면 좀 더 나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모든 것을 이제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고 예. 있는 그대로를 보자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외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 뭐 우리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지 이 명분을 쫓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는 두 번째로 두고 일단 그 명분에 집착해서 외교를 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왜 대화에 안 나오느냐, 왜 북한의 입장이 뭐냐 이것을 이제 먼저 봐야 우리가 그 다음에 해법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신 거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하는 것은 결국 체제 불안 때문 아니냐. 그러면 북한이 체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빨리 핵을 비핵화를 해라 뭐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표현도 보시면 비핵화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핵 없는 한반도라고 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을 무장해제시키겠다라고 하는 오해를 주지 않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류 보편의 가치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하면서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고 한 것이고요. 또 그런 면에서 중국과 한국이 이 북한을 설득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 비핵화 부분을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시진핑 주석도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측에서 지금 중재 역할에 대해서 노력해보겠다라는 이야기했거든요. 그 노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해 보일 수 있을까요? 노력은 지금 사실은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예. 최근 들어 러시아가 사실은 북한의 핵 지위를 사실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식으로 러우 전쟁 이후에 스탠스가 좀 바뀌고 있고 중국도 사실은 북한의 핵 무장 사실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식으로 변화되는 조짐이 보이거든요. 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하기 전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중국은 거의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국방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런 기조 속에서 사실은 과거처럼 북한 비핵화 혹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부진 노력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전략적 회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다만 한국이 달라진 대북 정책에 따라서 한반도 긴장 완화가 되면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맞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자 하는 의지는 담아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어쨌든 북한 체제 안정에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입장도 내놨는데 중국의 역할, 미국의 역할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이 결국은 키를 쥐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북한의 모든 문제는 사실 이제 미국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이 이 북한에게 체제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 미국과 북한이 쉽게 만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과 북한은 만남 그 자체가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만나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결과는 크겠습니다만 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어떤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나라고 또 북한과 가장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북한을 접근하기 가장 쉬운 나라다라는 예.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이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은 어찌됐든 이 동아시아 영내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든 또 미국의 어떤 군사력이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중국이 다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결국 역외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중국의 이해관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설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짧게 이 부분도 궁금한데 한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 개선이 좀 이루어진다는 이 기류만으로도 북한이 좀 압박감을 느낄까요?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북한 입장에서야 당연히 중국이 한국보다는 북한과 더 가까운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중국이 한국과 가까워지면 아마 북한도 중국이 한국 쪽으로 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더 가까워지려고 아마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너지들이 또 일어나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이제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실리 외교가 예. 지금까지는 어쨌든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예. 예를 들면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 쪽에서는 조금 뭐 한국과의 관계 개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상 굉장히 좀 난색을 표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과의 어떤 정상회교나 이런 외교 일정들이 이제 생기면서 중국 쪽에서 이제 먼저 하고 싶은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또 미중과의 관계에서도 또 중일과의 관계에서도 또 북미 관계에서도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북한도 아마도 이런 그 동아시아에서의 활발한 양자 외교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북한도 여기에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은 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입장에서 가장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한한령 해제 부분인데 물론 중국은 시종일관 한한령은 없다란 입장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게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바뀔 것 같지 않아라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저는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한령 해제는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바랬던 지점인데 네. 이제 예. 과거와 지금의 상황이 좀 달라진 지점은 한한령 해제는 중국의 정부의 입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즉 한한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문화 교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의지화하기 힘들었고 그거를 뭐 실무선에서 뭐 하자라는 이런 얘기 자체로 진척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한한령이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감을 하고 풀어보고자 하는 노력을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가동시키기로 한 것. 예. 그것은 분명히 과거와는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한한령 해제가 국민의 기대처럼 빠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 입장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알려줘서 이게 한한령이 바로 해제가 안 된다고 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즉 경색 국면이 풀리고 있는 한중 관계를 곡해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그 분위기를 끌고 가려는 의도도 함께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서해 구조물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중국 측에서 이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서 양식장이라고 설명을 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계속 사실 이제 계속 들었던 얘기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나눈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찌 됐든 공식적으로 양식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제 있는 그대로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은 이제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사실 뭐 언론도 다 판단의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직접 얘기하신 것도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아마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해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서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면 우리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EEZ, 즉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동중국해 또는 이제 남중국해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의 이런 그 서해 구조물 문제를 중국이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 중국과 여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얘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방 교수님, 이게 중국 측에서 구조물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겠다고 말했다고 이제 전해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진전이 꽤 있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한국 정상 자격으로 들은 얘기를 이제 이렇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들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촘촘히 실무 협의를 통해서 잘 따져봐야 되는. 어차피 서해 구조물 자체가 단기 과제로 지금 둔 건 아니고 계속 논의에 가서 해결하자는 방향성만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 옮기는 것에 기준을 어디로 할 것이고 지금 해상 부위가 12개가 있고 2개의 설란 1, 2호가 있고 예. 그다음에 폐 석유 시추선이 있는데 15개를 위치를 다 따져보고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중국 측 해역 바깥으로 옮기는 건지 예. 아니면 뭐 다른 조치인지 이것을 정확히 실무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클리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메시지만큼이나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후속 조치도 지켜봐야겠고 이제 그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중일 간의 갈등이 좀 심해진 상황인데 중일 간의 갈등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답변을 내놨거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일 때 중국이 일본에 히트로 수출 규제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우리 대통령이 방중을 하기 훨씬 전부터 이제 중일 간의 이제 다카이치 수상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험한 말들이 예. 왔다 갔다 했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제한과 관련된 조치를 했는데 중국에서 한 조치는 대부분 보면 미국이 과거에 했던 조치들을 유사하게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이중용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미국이 만든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이런 논리들을 내세우면 미국이나 이제 일본이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이 과거에 했던 조치들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한중 정상회담 직후에 이것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중국의 노림수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그럼 없을 다 것 같습니다. 계산적으로 한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번 그 정상회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이 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들이 계속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 국빈 방문 자체가 중국 쪽에 이제 큰 결단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내용적으로도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 한미일 이런 그 삼각연대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의 외교에서 굉장히 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 한미일 삼각연대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냉전 구도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중국과 좀 우호적인 관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중국이 나름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그 일본과 관련된 문제,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히토리 문제를 던짐으로 인해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당기면서 일본을 상대적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좀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상황을 대면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역할이라는 게 뭘까요?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예. 해보겠다.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들은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찾아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보겠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철학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외교적 지평을 확대한다. G7 플러스 외교, 그다음에 글로벌 책임국가 외교 이런 것들하고 연계에 지어서 한국이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강대국들의 어떤 요구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익을 확장하기 위해서 의제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예. 제시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의 거시적인 철학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내용 짚어봤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